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사카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어떻게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일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으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석연치 않은 거래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그 뒤에 드러난 진실이 제가 알던 세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오사카는 제게 늘 생동감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번화가의 화려한 간판들, 끊임없이 관광객과 시민이 오가는 거리, 그리고 부동산 투자 열기가 식지 않는 도시의 열기를 어린 시절부터 지켜보며 자라왔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희나라고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도심 고층 빌딩 중에서도 황금 입지라고 불리는 지역의 매물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나둘씩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발적인 해프닝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갑작스러운 가정사나 빚 문제가 있어 급히 건물을 처분해야 하는 투자자들이 생겨났나 싶었지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치권이나 재계 건물들과 밀접한 친인척 소유 빌딩들이 매물로 등장하는 일은 더욱 의아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부동산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누려온 사람들이라 평소라면 무리하게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회사 직원들을 통해 추가 정보를 구하려 애썼고 몇몇 지인에게도 수소문했습니다. 그 결과 팔리는 건물이 아니라 파는 건물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본의 흐름이 어디론가 이동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이런 움직임이 갑작스럽게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나 금리 변동 같은 거시 경제적 요인이 크게 변한 것도 아닌데 오사카 한복판의 고급 빌딩들까지 헐값에 나오니 저를 포함해 업계 전문가들조차 황당해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건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재계 인사들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사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겸한 모임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은밀하게 다가와 제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유력 정치인들과 밀접하게 얽혀있던 도바야시 그룹 회장이 가족과 함께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매각과 자산 정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정황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종착점이 한국일 수 있다는 추측이 꽤나 설득력 있게 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일본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제가 곧 망한다, 위험하다는 이야기만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그들이 한국으로 향하는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인은 일본 정부나 언론이 겉으로는 한국을 비판하지만 막상 뒤로는 안전한 투자처로 여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추론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정재계 사이에 깊게 퍼져 있고 그 대안으로 한국 쪽에 눈을 돌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오사카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가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움직임이 물밑에서 진행 중임이 분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할머니는 부모님 말씀만 들으면 완벽한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제가 우연히 서류를 정리하다가 할머니가 사실은 한국 출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에 일본으로 건너와 귀화하신 분이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그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으셨고 심지어 할머니의 출생지를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극단적인 혐한주의적 시각을 갖고 계셨고 우리는 순수한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을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혹시라도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부르고 싶지 않으셨던 걸까 짐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모님 말씀을 대체로 따르며 할머니는 일본인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던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고향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부모님께서 왜 그토록 한국 이야기를 차단해왔는지 새삼 체감했습니다. 또한 할머니 마음속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즉각 반대하셨습니다. 한국은 위험하고 갈 가치도 없다는 주장을 거듭하셨습니다. 저는 자꾸만 머릿속에서 갈등했습니다.
언론이나 부모님 말에 따르면 분명 한국이란 나라가 곧 위기에 처할 것처럼 보였지만 정재계가 은밀히 한국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제 입장에선 어떤 정보가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오사카 지역에서 소규모 지진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내진 설계가 발달했다 해도 지진은 언제나 긴장감을 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웠던 건 정부와 언론이 이런 지진에 대해 너무 태연하게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상청이 이미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 없다는 식의 멘트만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나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른 말들이 오갔습니다.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예상보다 더 일찍 더 크게 올 가능성이 높다는 공포가 서서히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도쿄만이 아니라 오사카도 거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건물 안전 점검이나 고객들의 불안 문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식 발표는 늘 아무 문제 없다는 문구를 반복하니 점점 이 괴리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불안을 키우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부동산 컨설팅 협회 행사가 있어 오사카의 고급 호텔 연회장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엔 일본의 권력자와 돈 많은 재벌가, 심지어 연예계 스타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일종의 정보 교류를 기대하고 간 것이었습니다만 의도치 않게 듣게 된 뒷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라의 안정성을 강조하던 정치인들이 자녀를 이미 해외 학교에 보내거나 가족을 외국에 미리 이주시켰다는 사실을 은근히 자랑하듯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쿄와 오사카에 있던 자산을 급히 현금화해 한국 재벌과 연결된 부동산에 슬며시 투자하고 있다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그들은 은근히 서로를 칭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며 일본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크게 떠들면 곤란하다고 웃음 지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 경제가 얼마 못 버틸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고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조차 공식 석상에서는 한국을 비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뒤에서는 일본을 빠져나갈 대피처, 투자를 위한 세컨드하우스로 한국을 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자나 권력층이야 그렇게 플랜 B를 마련하겠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 친구인 하야시 리에 역시 그 점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오사카에 오래 정착했고 아이도 있고 대출로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지진이 닥치거나 어떤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리에는 텔레비전 보도나 정부 발표만 보자니 괜찮다는 말이 너무 강조되어 오히려 불신이 생긴다며 토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몰래 불안해하면서도 정작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감지되었습니다. 혹시 잘못했다간 소란을 일으키고 괜한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몰릴까 봐 조용히 걱정만 쌓아가는 형국이었습니다. 그 무렵 할머니께서는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다소 회복하신 뒤 요양을 위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한날 저는 조용히 할머니 방에 들어갔고 할머니께서는 누운 채로 미소를 지으시며 정말로 가고 싶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저는 이미 그게 한국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산 근처 바다였다고 언젠가 흘리듯 언급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회사로부터 한국 부산에 있는 빌딩 매물을 직접 확인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오사카와 비즈니스를 연결해보려는 해외 투자자였는데 제가 일본에서도 한국어를 조금 다룰 수 있는 인력을 구할 수 있었고 마침 제 스케줄도 맞았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일까? 하고 잠시 망설였지만 곧 출장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오면 부모님과 할머니 사이에서 오는 갈등도 좀 더 명확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출발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 부산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부산 직항 티켓이 이미 매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 공항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낙후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그 스마트한 시설과 시스템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광판, 자동 출입국 심사, 결제 편의성 등 여러 면에서 일본보다 더 앞서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런 인상을 안고 KTX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해운대의 해변 풍경은 예상보다 훨씬 세련되고 깨끗했습니다. 바다는 맑고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스카이라인은 대도시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도 생각보다 국제적이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제가 일본 언론으로만 접했던 한국 바다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거나 관광객이 줄어 도시가 쇠퇴 중이다 같은 정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현지 부동산 업체 담당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일본의 유명 투자자들도 해운대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정치인이나 재벌가들이 실제로 이곳 아파트와 빌딩에 돈을 넣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담당자는 저를 통해 더 많은 오사카 도쿄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 정보를 전달해 주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겹치니 저는 우리나라 언론이나 부모님이 말하는 한국과는 대체 왜 일이 다를까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희망을 느꼈습니다. 해운대의 모델하우스를 돌아본 뒤 나오는 길에 저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에서 재계 모임 때 종종 마주쳤던 이시다 씨였습니다. 이시다 씨는 평소 한국에 투자한다는 건 미친 짓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부동산 담당자와 비밀스럽게 상담 중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몹시 당황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마치 변명하듯 정말 몰랐는데 우리 회사 상층부가 이미 한국 쪽 부동산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고위층이나 재벌, 정치인들도 이미 한국에 세컨드 하우스를 두고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한국을 헐뜯으셨느냐고 묻자 그는 상층부의 계획을 알기 전까진 나도 진짜 한국이 위험하다고 믿었다면서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저는 일본 내부의 실상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겉으론 한국을 깎아내리면서 실제론 자신들의 안전자산 혹은 피난처로 삼고 있다는 이율 배반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동시에 부모님께서 말하는 한국은 망한다는 주장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오사카로 돌아오니 뉴스에서는 또다시 오사카 인근 지진은 소규모에 불과하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제가 부산에서 확인한 사실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더 많은 지진이 이어지고 있고 그 가능성에 대비한 고위층의 해외 이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회사 직원들도 조금씩 불안감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근속 중인 직원 한 사람은 자기 지인이 정부 쪽 공문 일부를 본 적이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만약 지진이 터지면 대규모 정전과 교통마비가 오사카 전역에 닥칠 것이고 복구도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요. 이쯤 되니 겉과 속이 다른 정부 발표에 대한 제 불신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며칠 뒤 밤늦게 저는 한 동창생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학 시절에 친했던 그 친구는 지금은 관공서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목소리가 몹시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혹시 밤늦게라도 괜찮다면 잠시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는 부탁이었고 만나서 꼭 전해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회사 사무실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마주 앉은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휴대폰에서 문서 사진 여러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문서는 정부가 마련한 난카이 해곡 대지진 관련 극비 대비 자료로 일반엔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오사카 및 주변 해안 지역에 침수가 몰아닥칠 것이고 전력과 교통마비로 인해 도시 기능이 최소 5년 이상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예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섬뜩했던 대목은 고위층 혹은 필수 인력의 해외 대피 경로 및 지원 방안 같은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 말에 따르면 상부 지시에 따라 이 문서를 일부만 보고 폐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자기 양심상 이런 사실을 영영 감춰두면 안 될 것 같아 제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저는 미리 생각지 못한 수준의 위험 시나리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나 언론이 애써 안심시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해가 닥쳤을 때 대비조차 충분히 해주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 무렵 병세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들어갔던 할머니께서 다시 퇴원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원기왕성하시진 않았지만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신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한국행을 더 미루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저를 보고 고맙다, 친아치야. 내 고향 바다 정말 한번 보고 싶구나 하고 약해진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너 지금 제정신이냐? 한국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언론에서 매일 한국 부동산 폭락이나 인구 문제를 보도하는데 대체 왜 그런 곳에 가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직접 보고 온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일본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보장도 못 느끼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서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격렬한 갈등 끝에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린 절대 가지 않는다며 저를 배신자 취급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한순간에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할머니의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 이후 저는 회사에서 한국 측 부동산 업체들과 본격적으로 협업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부산에서 만난 분들을 통해 여러 매물을 소개받았고 오사카 쪽 투자자들이 흥미를 보일 만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이 위험하다고 크게 떠들어도 실제로 저희 고객 중 일부는 비밀리에 한국 매물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본 내부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물론 아직 부모님과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고 할머니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제본한 서류들과 노트북 그리고 할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의약품과 간단한 치료기기 등을 챙겨 한국에서 머물 당분간의 생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오사카 시내 야경을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이 도시에서 제가 겪은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제 자신의 청춘과 열정을 온전히 쏟아부어 건설한 인생이 여기에 있었지요. 그러나 안전하다는 확신만 믿고 있긴 어려워졌습니다. 정부 발표와 실제 움직임이 너무 달랐고 그 사이에서 짓눌린 시민들의 불안이 커져만 가는 상황을 더는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와 함께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고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씁쓸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발걸음을 멈출 순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를 밀며 탑승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 게이트로 이동했습니다. 이륙 대기 중인 비행기 창밖으로 오사카 시내가 서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도시이고 저를 키워준 곳이며 제 인생 대부분이 깃들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순간적으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곳에서의 도전이 두렵지만 동시에 가슴 한켠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도 살짝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고도를 높이는 동안 할머니께서는 손을 꼭 잡은 채 고맙다, 치나치야라는 짧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이자 다짐이 되었습니다. 비록 부모님과의 관계는 당분간 단절될지 모르지만 저는 할머니가 오래도록 그리워하셨던 고향을 향해 함께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본 한국의 가능성과 일본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의 조각들을 이어가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펼칠 계획입니다. 물론 이 여정이 순탄할 거라고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만 믿고 마음을 닫아두는 것보다 직접 보고 부딪혀보는 게 제 성격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바라시는 그 바다를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파란 물결을 함께 바라보며 저 역시 잃어버린 가족의 뿌리와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희망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희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